자, 우리는 135번 보도록 할까요?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김효원이 알선과거의 장원으로 합격해서 이조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그가 윤원영의 문객이었다 하여 심우겸이 반대했다. 그 후에 심우겸의 동생 심충겸이 장원급제에서 전랑으로 선거되었으나 외척이라 하여 김효원이 반대하였다. 이때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서로 상대방을 배척하여 붕당이 형성되었다. 심우겸을 지지하는 기성사림을 중심으로 기역이 형성되고 김효원을 지지하는 신진사림을 중심으로 니은이 형성되었다. 자, 이거는 지금 붕당이 성립되는 내용이죠. 자, 붕당이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왕 때? 선조 때. 그쵸? 붕당이 성립된 시기는 선조 때고, 자, 그러면 붕당이 성립된 원인, 계기는 뭐예요? 일단 척신정치에 대한 잔재 청산 문제죠. 척신정치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잔재는 나머지까지 없애냐 마냐. 요거죠. 여기에다가 직접적 계기가 된 건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 때문이죠.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 요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두고 이 전랑은 정랑과 좌랑을 합쳐서 이조전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벼슬을 말하는 거고 한 5, 6품 정도 되는 건데, 요 이조전랑이라는 게 권한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그래서 당이 나눠지게 되죠. 이제 붕당이 성립이 되는데, 자, 뭐와 뭐로 나눠지냐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죠. 동인은 우리 거기 나온 것처럼 김효원 세력이고 신진사림이고 척신정치 잔재 청산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강경파에 해당하고, 자, 이황, 조식, 서경덕의 문인이에 서경덕의 학파들이죠. 서인은 심의겸 계열, 심의겸 쪽이고, 그리고 기성사림, 그리고 옹건파, 그리고 이이와 성혼의 문인들, 학파들이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역이 서인이죠. 심우겸을 지지하는 세력이 기역이니까, 자, 기역이 서인, 그 다음에 니은이 동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1번. 자, 기역은 이황, 조식, 서경덕의 문인이 가담하였다. 자, 이황, 조식, 서경덕의 문인이 가담한 건 니은이고 1번 틀렸고, 2번. 자, 니은은 정열입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분열하였다. 자, 니은은 동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여기 하나 더, 동인의 분화 역시 선조 때 동인이 나눠지게 되죠. 자, 그러면 동인이 나눠지게 되는 원인, 동인 분화의 원인은 정열입의 무반 사건이죠. 정열입의 무반 사건이고, 이 정열입의 무반 사건을 기축옥사라고도 해요. 기축옥사. 자, 정열입은 원래는 서인, 그러다가 나중에 동인으로 당을 바꿔요. 그리고 동인인 상태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정열입의 모반 사건에다가, 자, 요거 하나에다가 원인 하나 더 있죠. 세자 건저의 문제. 자, 세자를 누구로 책봉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정철이 광해군을 지지하게 되는데 선조가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철을 이제 관리해서 쫓아내,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정철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철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이거죠. 강경파냐 온건파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자, 결국에는 분화가 되는데, 자, 동인은 뭐와 뭐로 나눠지냐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죠. 북인은 강경파, 그리고 남인은 온건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황, 조식, 서경덕의 문인이잖아요. 이황과 조식, 서경덕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는 조식과 서경덕의 문인으로, 그러니까 학문적인 성향도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인은 이황의 문인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인과 남인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 북인은 광해군 때 집권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자, 그러면 2번 볼까요? 니은은 정열입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분열하였다. 맞죠? 동인이니까 정답은 2번이고. 자, 기역과 니은의 대립으로 예속 논쟁이 발생하였다. 자, 예속 논쟁은
3번 예속 논쟁은 누구랑 누구랑 대립이에요?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죠.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예속 논쟁 현종 때. 자, 그 다음에 기역은 광해군 때, 니은은 인조 때 정권을 장악하였다. 자, 기역은 서인인데 광해군 때 집권한 것은 북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인조반정 이후에 정권을 장악한 건 서인이죠. 네, 그래서 틀린 설명이죠. 자,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붕당의 성립과 동인의 분화, 요거 알아두시고, 시험에는 요게 좀 잘 나오죠? 요 정여립의 모반 사건 잘 물어봐요. 요거 한번 알아두시고, 동인이 분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조식과 서경덕의 문인, 이황의 문인으로 또 나눠졌다는 거. 요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뭐 이조전랑 인명 문제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6번 봅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종이 인조의 적장자라면 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아들을 위해 3년복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로 왕위 올랐기 때문에 한 등급 내려 중자복인 1년복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 자, 그러면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지금 요 사건을 물어보고 있죠. 요 사건은 당연히 예송 논쟁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몇 차 예송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효종이 사망하고 효종이 몇째 아들이냐를 두고 지금 논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예송, 기해 예송. 1차 기해 예송이고, 자, 이때는 효종이 사망을 했을 때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 자, 효종 사망 시에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고, 자의대비는 누구냐면 인조의 계비,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란 얘기죠. 인조의 계비를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서인은 서인과 남인으로 나눠지죠. 자, 서인은 왕사 부동예를, 여기서는 이제 왕사 부동예가 아니라 왕사 동예를 강조하는 거죠. 자, 서인은 왕사 동예, 왕과 사대부의 예절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자가래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왕과 사대부의 예절은 같아야 된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효종을 차남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효종 둘째 아들 맞잖아. 그러니까 1년 상복을 입어야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 남인은 왕사 부동예, 왕과 사대부의 예절은 달라야 된다. 국조 올해의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고, 왕과 사대부의 예절이 다르다는 건 왕이 되면 무조건 큰아들로 대우해줘야 된다. 그래서 효종은 둘째 아들 맞아. 그런데 장남으로 대우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특별한 존재니까. 왕과 사대부의 예절은 다르니까 왕은 특별한 존재잖아.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상복? 3년 상복을 주장을 하는 거고요. 1년복을 기년복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제시문에 보면 1년복 또는 기년복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렇게 나와도 아, 이거 1년복이란 얘기구나. 자,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누가 채택이 돼요? 서인의 1년복이 채택이 되죠. 그게 바로 1차 예송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차 예송은 써볼까요? 여기다가. 자, 2차 예송은 갑인 예송. 그리고 이번에는 효종기. 그러니까 효종이 사망한 게 아니라 이제 며느리가 사망한 거죠. 그때 역시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자, 똑같은 논지로 서인은 둘째 며느리잖아. 그러니까 9개월 상복. 9개월. 대공복이라고 그래요. 대공복이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남인은 아니거든. 왕비니까 큰 며느리로 우대해야 되거든. 그래서 1년 상복을 주장을 하게 되고, 자, 여기에서는 남인의 1년설이 채택이 돼서 자의대비는 아들이 사망했을 때도 1년, 며느리가 사망했을 때도 1년 상복을 입게 돼요. 자, 예송 논쟁은 그래서 기해 예송, 갑인 예송, 기갑. 그리고 서인이 한번 이기고 남인이 한번 이겼죠? 그리고 둘 다 1년 상복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그러면 서인은 왕과 사대부의 예절이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뭐를 강조한 거냐면 신권을 강조한 거고, 자, 남인은 왕을 거의 고대 제왕적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라고 보는 거니까 남인은 왕권을 강조하는구나. 그것까지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속 논쟁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1번.
자, 위 논쟁의 결과 3년복이 채택되었다. 아니고 1년복이 채택됐죠.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효정의 정통성과 관련한 기회 예송에 관한 내용이다. 자, 1차 예송이 기회. 맞죠? 네, 기갑 순서니까 맞고요. 자, 왕권과 신권의 보편성을 중시한 붕당의 주장이다. 자, 왕권과 신권이 보편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왕권과 신권이 똑같다. 왕사 동례. 그럼 서인이죠, 서인.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요 기회 예송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또 어떤 문제는 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밑줄을 쳐서 이렇게 주장한 붕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니까 서인. 자, 그 다음에 4번 위 주장을 한 붕당은 경신왕국 이후에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졌다? 맞죠? 서인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37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 정치 성향을 지녔던 붕당에 대한 설명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면 자, 이들은 농촌 경제의 안정에 치중하여 수치체제 완화와 중소지주 및 자영농의 안정을 중시했고 서울 화통이나 노비 속량 등 신분제 완화에는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권력 구조에 있어서 고대 제왕의 수준으로 왕권을 강화할 것과 3, 4의 정책 비판의 기능을 큰 비중을 주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헷갈려요. 뭔 말이지?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지 않아? 왜냐면 노비, 속량, 서울, 호통 이런 말 나오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자 노비, 속량, 서울, 호통 두 번째 줄에 서울, 호통이나 노비, 속량에는 소극적이죠. 그러면은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쪽인 거잖아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왕권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맨 마지막 줄에 세 번째 줄에.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왕권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체제 안정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호통이나 노비 속량은 뭐야? 신분제도를 막 흔들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주장을 했다? 남인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걸 포인트로 잡으면 돼요. 그럼 만약에 거꾸로 자 서울 호통이나 노비 속량에 적극적이야. 그럼 개혁적인 성향이라는 거죠? 서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서인은 좀 보수적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집권하기 전에는 개혁적이야. 내가 집권을 하면 보수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요걸로 구별을 하시면 돼요. 서울 호통과 노비 속량에 적극적이다? 그럼 서인. 소극적이다? 남인.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걸로 구별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왕권을 강조했다? 그럼 남인. 그 다음에 신권을 강조했다? 서인. 요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무슨 수치체조 완화와 막 자영농 육상을 강조 이렇게까지 다 기억하면 기억을 못해. 완전 헷갈리거든. 왜냐면 이렇게 길게 기억하면 어차피 기억 못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딱 그 포인트 두 개만 내가 알고 가면 된다. 알겠죠? 제일 제시문에 많이 나오는 게 노비 속량 서울 호통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물어보는 거 그리고 왕권을 강조했냐 신권을 강조했냐 물어보는 거. 그 두 가지가 포인트니까 그것만 딱 짚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사는 막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일단 분량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한국사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하다 보면 요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내가 이것만 알면 되는구나. 이런 포인트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한국사는 사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다. 알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찝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붕당은 남인이겠지? 그쵸? 남인이겠지? 자, 그러면 남인 골라봅시다. 기억. 효종 때 복수 설치라고 하는 정치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복수 설치가 뭐예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복수할 거야. 이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복수할 거야? 청나라에 복수할 거지? 그러면 이거는 청나라를 쳐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북벌이지. 그럼 효종 때 북벌을 주장한 붕당은 어디예요? 서인이지. 서인이야. 그거야, 그거. 그래서 막 복수 설치, 막 한자 어렵게 나오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나는 청나라에 완전 복수할 거야. 요게 복수 설치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서인이고 자, 두 번째. 이의 학통, 정통 학통을 계승했다고 자부했다. 의 학통을 계승했다? 그럼 서인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여기 앞에 우리 여기서도 살펴봤죠? 여기 이의 학통을 계승했다. 여기 있네, 서인. 여기 있죠? 그래서 서인이고. 자, 그 다음에 디귿. 영남학파 학자들을 중심으로 학풍을 이어갔다. 자, 영남학파는 남인. 영남, 남인. 그 다음에 기호학파가 서인이에요.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남은 어디야? 경상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남인.
이황 뭐 이런 사람들 조식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식은 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지역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자, 그다음에 기호는 어디예요? 기, 경기, 호, 충청. 호서를 말하는 거예요. 호남 아니에요. 호서. 그래서 기호는 경기, 충청.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서인이에요. 그래서 기호 합하는 서인, 영남 합하는 남인. 자, 그래서 디귿은 남인, 리을. 예속 논쟁 때 복제에 있어서 왕과 사대부가 달라야 된다. 왜냐면 왕은 특별하니까. 네, 왕사 부동예 남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남인을 골라라. 디귿과 리을 찾으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37번 제시문에서는 아까 그 두 개 포인트 중요하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당. 자, 그러면 디귿과 리을이니까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4번. 자, 138번 볼까요? 조선 초기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류큐와 교류하여 불경, 유교, 경전, 범종 등을 전해주었다. 류큐는 유구국이라고 해서 유구. 이게 지금으로 하면 오키나와고 그때는 일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국이었던 거야. 지금은 오키나와가 일본이지만 일본의 최남단 지역이어서 사실은 일본과는 조금 인종도 다르고요. 네, 조금 다르거든요. 지리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는 그때는 독립국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교류했다 할 때 시암, 자와 류쿠랑 교류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조선 초에. 자, 그래서 류큐는 그래도 비교적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인도네시아나 태국보다는 가깝잖아요. 그래서 교류가 좀 활발했다. 그리고 활발했다는 건 우리가 전해줬다는 거죠. 문화를, 불상이나 불경을 전해줬다.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 신숙주는 일본에 다녀온 뒤에 일본 사정을 자세히 소개한 견문록 해동제국기를 성종 때 편찬했다. 신숙주가 세종 때 사신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책을 편찬한 건 성종이야. 그래서 여기선 신숙주 해동제국기는 제목하고 저자하고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신숙주 해동제국기. 알겠죠?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신숙주 해동제국기. 자, 그 다음에 3번. 대마도주와 계해약조를 맺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포인트는 계해약조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대마도주와 교역을 체결했다. 이것도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본하고 교류할 때는 일본 정부하고 직접 교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마도주와 교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다르냐면 이 당시에 이제 일본 정부하고 교류하는 건 사실 이때는 일본 정부가 완전한 중앙 집권을 이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하고 해도 일본 정부가 통제를 다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랑 좀 가까운 대마도와 교류를 하면서 대마도를 통해서 야 니들이 이제 본토와 연락을 해라. 우리는 너네와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대마도주와 교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중 교류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와 직접 교류하기도 하고 대마도와 교류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조약들은 거의 그냥 대마도주와 맺은 조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교역이 이루어지는 건 대마도와 스시마섬과 교류가 이루어지니까. 자, 그래서 대마도주와 계해약조를 맺었다. 자, 그리고 계해약조가 체결된 거는 언제? 세종.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죠. 자, 계해약조는 세종 때 체결이 됐고 이것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세견서는 50척, 그 다음에 세사미두는 200석. 요 숫자도 한번 체크를 해두세요. 이거랑 기후약조는 또 알아둬야 되죠. 기후약조 같은 경우는 요 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죠. 세견서는 20척, 그리고 세사미두는 100석. 네, 그거는 기후약조, 광해군 때. 그 다음에 계해약조는 세종. 그래서 이 조약이 되게 많아요. 무슨 뭐 임신약조, 정미약조 여러 가지가 많지만 사실 시험에는 거의 두 개만 나와요. 계해약조, 세종, 기후약조, 광해.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진족에 대해서는 포섭정책만 추구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게 틀린 거죠. 자, 교린정책에는 우리가 4대 교린정책이 있는데 교린정책은 여진이나 일본에 대한 정책이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화전양면정책이라고 표현해요. 화전양면정책. 자, 그러면 화전양면정책이라고 하는 건 화의도 하고 전쟁도 하고 쉽게 말하면 회유책과 강경책을 같이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화전양면정책이다. 그러니까 여진에 대해서도 친하게만 지내냐? 싸우기도 하냐? 싸우기도 하지. 당연히 우리가 혼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4번에
여진족에 대해서는 포섭정책만, 회유정책만 실시했다? 아니고 강경책도 썼다. 그 강경책이 여진을 토벌하고 사군육진을 뺏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군육진 설치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강경책도 썼다. 화전, 양면, 정책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 자, 우리는 139번 볼까요? 자, 가와 나에 들어갈 일본 관계 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세종 원년에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자, 여기서는 어느 왕인지 체크해두세요. 이종무 스시마섬 토벌은 세종. 네, 세종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종 25년에 계해약조가 체결되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계해약조죠. 자, 계해약조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요 스시마섬 토벌과 우리가 이렇게 연도로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사건만 체크할게요. 우리가 연도까지 외울 건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자, 스시마섬 토벌, 대마도 토벌.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삼포개항이 들어가요. 그리고 계해약조가 체결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계해약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과 가 사이에 여기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삼포개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기상. 그러면은 삼포는 언제냐? 삼포는 부산포. 삼포는 어디냐면 연포, 제포. 부산포, 연포, 제포고. 자, 그 다음에 요 가나다 전부 다 여러분 보시면 세종이죠. 세종. 그래서 요렇게가 세종이에요. 세 개 다 세종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금 이게 순서대로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스시마섬 토벌, 삼포개항, 계해약조. 자, 그 다음에 중종 때 삼포외란, 명종 때 을묘 외변. 자, 삼포외란 하면 뭐가 생각나요? 비변사 설치. 그렇지. 그 다음에 을묘 외변 하면 뭐가 생각나? 비변사 상설화. 네, 그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선조 때 임진왜란 있었고, 자, 그러면 이제 일본과 국교가 단절됐겠죠? 그리고 일본과 국교가 재개되면서 다시 교류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나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기후약조가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는 세종이었고 나는 당연히 광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세종 그리고 광해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계해약조, 기후약조. 그리고 우리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세견선 50척, 세사미도 200석. 여기는 세견선 20척, 세사미도 100석. 그래서 이런 숫자도 50, 200, 20, 100. 요거만 기억하면 되죠.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자, 기억 가. 가는 일본 막부와 세견선 등 무역에 관해 맺은 조약이다. 자, 이런 조약들은 대체로 누구랑? 대마도주랑. 막부 아니고 막부가 뭐라고 해야 돼? 정부라고 하는 거고, 이 정부의 우두머리는 다이묘거든요. 아니, 다이묘가 아니라 쇼군이다. 쇼군이라고 해야 되겠네. 다이묘는 영주니까 쇼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왕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왕은 또 따로 있어. 그러니까 복잡해. 일본 정부는 정권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정부와 우리가 직접 조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대마도주와 체결했다고 했죠. 그래서 가는 틀렸고 기억은 틀린 설명이에요. 자, 두 번째, 나는 계해약조로 삼포개항 이후에 체결되었다. 맞고, 아까 삼포개항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 계해약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나는 기후약조로 이 조약에 의해 조선과 일본의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맞아요. 임진왜란 때 싸웠으니까 국교가 단절됐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체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의 재침에 대비해서 우리 측에서 요구한 것이다. 아니고 일본 측에서. 깝깝한 건 일본이니까. 무역하고 싶은 건 일본이니까. 일본이 먼저 요구한 거죠.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 체크하시면 되죠. 정답은 3번. 자, 그래서 이런 대외관계. 자, 그 다음에 양난의 극복으로 가볼까요? 자, 다음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라. 자, 전쟁은 항상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기억부터 볼까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고 외국을 추격하다가 고향의 벽제관에서 패하였다. 자, 여기서는 지금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탈환이죠. 자, 기억의 평양성 탈환.
자, 여기 보시면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 언제? 1593년 1월에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죠. 자, 명나라에서 12월에, 그러니까 1592년 12월에 말에 원군이 왔고, 조명연합군을 형성해서 평양성을 탈환했죠. 이때 이제 뭐 유성룡, 뭐 이여송 이런 사람이 같이 참여했고, 자, 그리고 평양성을 탈환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서울이에요. 한양이에요. 내려와야 돼. 쭉. 그런데 그때 명나라 군대가 열심히 싸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다가 전쟁이 져버린 거야. 그게 벽제관 전투죠. 자, 이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그게 1593년 2월에. 자, 그래서 권율이 행주성에서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때 관민이 힘을 합쳐서 이겨낸 거야. 그게 행주대첩이죠. 그래서 행주대첩이 똑같은 행주대첩까지 써볼게요. 1593년 2월 똑같은 시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평양성 탈환, 벽제관 전투, 그리고 행주대첩 이렇게 연결된다. 자,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이순신이 노량 앞바다에서 패주하는 외선에 일격을 가했다. 이거는 노량대첩이겠죠? 노량대첩이 마지막 전투고 이순신 전사. 그럼 언제? 1598년 11월. 전쟁이 끝난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디귿 신립장군이 충주 탄금대에서 왜군과 싸웠으나 패배했다. 신립이 싸웠다? 이건 전쟁 완전 초기.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1590 탄금대 전투라고 하죠. 충주 탄금대 전투. 충주 탄금대 전투라고 그래요. 이때 신립이 싸웠다. 1592년 4월에. 그리고 신립이 졌다는 얘기를 듣고 선조는 피난을 가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유성룡이 건의에 의해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자, 훈련도감이 설치됐다는 건 지금 휴전회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593년 8월에 훈련도감이 설치되죠. 자, 그래서 이제 주요 이런 사건들은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임진왜란은 당연히 순서 물어보는 문제. 자, 그럼 제일 먼저 뭐가요? 제일 먼저 탄금대 전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 그 다음에 평양성 탈환 기억. 그리고 훈련도감 리을. 그 다음에 노량대첩 니은. 자, 그럼 여기 지금 답은 디귿 기억 리을 니은이네요. 디귿 기억 리을 니은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것들 제가 여러분한테 던질 테니까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한산도 대첩 1592년 7월. 여러분 이제 떠오르나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진주 대첩 1차 진주 대첩. 김시민이 사망한 1차 진주 대첩 1592년 10월. 이런 것들 기억나야 돼요.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칠천령 해전 알죠? 원균이 말아먹은 칠천령 해전 언제? 1597년 7월. 1597년 7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만회한 게 뭐예요? 명량, 그쵸? 명량은 2달 뒤야. 1597년 9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떠오르는지. 알겠죠? 중요한 전투들이에요. 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지금 제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제가 말한 한산도 대첩, 그리고 1차 진주 대첩, 그리고 명량 대첩. 이런 것들 여기다가 덧붙여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그 정도가 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41번 봅시다. 가 국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내가 비록 부도덕하더라도 일국의 국모 노릇을 한 지가 여러 해 되었다. 가는 선왕의 아들이다. 나를 어미로 여기지 않을 수도 없는데 내 부모를 죽이고 품속의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으며 나를 유폐하여 곤욕을 치르게 했다. 어디 그뿐인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준 은혜를 저버리고 속으로는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자, 여기서 나 첫 번째 줄에 내가 국모다 이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임목대비라고 그래요. 임목대비는 선조의 계비예요. 선조의 둘째 부인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가는 광해군이겠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선왕의 아들이다. 선왕은 누구? 그럼 선조겠지 뭐. 선조 아들이 광해군이니까. 자, 그 다음에 내 부모를 죽이고 품속의 어린 자식을 죽였다. 영창대군이라고 아시죠? 배다른 형제 영창대군. 광해군의 배다른 형제를 죽였죠.
자, 그리고 중국이 맨 마지막 보시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주었다. 중국은 명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오랑캐는 후금을 말하는 거고요. 성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건 중립외교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파악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요거 이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 다음에 본의를 유폐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게 패모살제가 되는 거죠. 패모살제 또는 살제 패모라고 해서 개추곡사라고 그래요. 개추곡사.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 죽이고 새엄마 쫓아내고 쉽게 말하면 그게 패모살제, 그게 이제 개추곡사라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후금에게 성의를 다했다. 이게 이제 중립외교. 이 중립외교는 강옥립으로 하여금 이제 명나라를 도와서 전쟁을 가도록 하죠. 명나라에게 구원병을 보내도록 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후금에게 항복을 해버렸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후금에 항복을 해버렸다. 그래서 요 싸우러 갔더니 후금이 너무 세더라. 이게 이제 부차전투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얘기했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쓰진 않겠지만 요 전투, 요 전쟁 나간 거 부차전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광해군의 중립외교, 그 다음 패모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기억 광해군 찾아봅시다. 자, 북벌운동을 전개했다. 북벌하면 효종, 그쵸, 효종. 자, 그 다음에 이괄의 난을 진압하였다. 자, 이괄의 난이 일단 일어나야 되겠지. 언제? 인조, 그렇죠. 이괄의 난은 인조 때. 그래서 요게 계기가 돼서 정묘호란이 또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했다. 광해군. 그리고 경기도에 대동법을 시행했다. 광해군.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정답은 디귿, 리을 체크. 4번 체크.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간. 최명길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비록 망고의 주인이 될지라도 차마 임금을 망할 땅에 둘 수는 없으니 오늘의 화치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 결국에는 여기서는 지금 화치를 하자라고 주장했죠. 자, 청나라가 조선에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돼요. 청나라가 조선에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자, 그 전까지는 정묘호란 이후에 우리는 무슨 관계였어요? 후금하고. 형제관계였어. 그런데 후금이 청으로 바뀌면서 더 세지더니 우리한테 야, 황제로 섬겨. 이렇게 요청을 한 거지. 그래서 군신관계를 요구했고 이것에 대해서 조선의 조정에서는 의견이 두 개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최명길 지금 첫 번째 가가 나왔죠? 가는 주화론. 주화파, 주화론이에요. 주화, 화의를 주장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실리를 챙길 때야. 그래서 지금은 그냥 들어주고 즉 이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을 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최명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자, 나는, 자, 나 봅시다. 정운이 상소를 올려 예로부터 지금까지 천하국가가 어찌 영원히 존속하며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겠습니까마는 남에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이 어찌 바른 도리를 지키며 사직을 위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차라리 싸웁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척화, 화의를 배척하고 주전, 전쟁을. 그러니까 차라리 전쟁이라도 불사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전쟁이잖아요. 거절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여기에서는 뭘 강조해요?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김상원이라든가 우달재라든가 뭐 금방 나온 정온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죠. 홍익환이라든가 뭐 등등 사막사라고 하기도 하죠. 자, 우달재나 뭐 홍익환 이런 사람들을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둘 중에서 뭐가 채택돼요? 주전론이 채택되면서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쳐들어와. 그게 병자호란이지.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 옳은 것 1번. 광해군 때 후금과의 전쟁을 앞둔 정부 대책 논의이다. 자, 광해군 때 아니고 인조 때 청나라의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호란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가의 입장에 동조하는 정파는 패전 직후에 북학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자, 이 주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의 붕당은 뭘까요? 인조 때라고 생각해봐. 인조 때 집권 세력은 누구예요? 서인이야. 그러면 주화론을 주장한 사람 도서인이고
그 다음에 주전으로 주장한 사람은 그러면 서인. 둘 다 서인이에요. 둘 다 집권 세력이었으니까. 알겠죠? 다 서인이야. 그래서 자 그러면은 서인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청에 복수하자 주장하잖아. 그럼 북벌을 강조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가의 입장에 동조하는 정파는 패전 직후에 북학을 적극 추진한 게 아니고 북벌을 추진했지. 당한 게 짜증나잖아. 그럼 쳐들어가야 되겠지? 북벌이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입장에 동조하는 정파는 이후 패전에 책임을 지고 정권에서 완전히 축출되었다? 서인인데? 아니죠. 오히려 짜증나. 그러면서 북벌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왜 우리가 졌지? 기분 나빠. 이러면서 북벌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그럼 여기는 서인이고 남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고 그냥 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다 서인. 그리고 지고 나서는 전쟁에 졌죠? 지고 나서는 더 세게 북벌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후에 조선은 청과 러시아 간의 충돌 시에 청의 군사 요청에 응했다. 청나라에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항복을 했으니까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나라가 러시아랑 싸울 때 군대 보내라. 보내줬어. 그게 나선정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왜? 전쟁이 졌으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선정벌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나선정벌은 어느 왕이에요? 효종. 마찬가지예요. 효종 때. 그래서 북벌도 주장하면서 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으니까 나선정벌도 했고 그래서 두 개가 다 효종 때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세 경제모 갑시다. 자, 볼게요. 143번 조선전기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부터 지방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고 조를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 어디에서 세금을 걷었어요? 조를 어디서 걷었어? 지방관청에서 걷었죠? 자, 그러면 원래는 내가 수조권을 가진 관리예요. 그러면 원래는 내가 직접 가서 걷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나 같은 사람이 수조권을 가진 사람이 수조권을 함부로 남용을 하기 때문에 야, 그냥 관청에다가 싹 내면 관청에서 나눠줄게.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가는 무슨 제도? 이게 관수관급제가 되는 거예요. 관수관급제. 관청에서 걷어서 관리한테 나눠준다. 이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종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국가재정과 관직에 진출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자, 조선이 딱 세워지면서 그 즈음에 신진사대부들이 권문세 주기 위해서 너무 가난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수조권을 좀 분배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다. 과전법이죠. 자, 그리고 과정법은 공양왕 때. 자, 고려 말이지만 이때 이미 이성계가 정권 차지한 다음이니까 조선시대 토지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봅시다. 과전의 세습 등으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했다. 직전법. 직전법 세조. 직전법 세조. 찾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바로 제시문으로 가볼게요. 1번. 자, 가가 실시되어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한층 강화되었다. 자, 우리는 관수관급제의 결과. 관수관급제의 결과 체크해 봅시다. 첫째,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됐어.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관리가 농민들을 상대해서 세금을 걷죠. 그러면 관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관청에서 세금을 걷죠. 그러니까 이제는 관청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농민에 대한 권한이 커졌다 이 말이에요. 국가, 관청은 국가니까 관청이 또는 국가가 농민이나 토지를 더 많이 간섭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권한이 커졌다. 그래서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또는 조와 세의 구분이 사라졌다. 조와 세는 뭐냐면 자, 여러분이 땅을 가진 사람이고 제가 수조권을 가졌어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의 땅에 대한 수조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나는 관리니까. 자, 나는 전주라고 해요. 전주. 수조권을 가진 사람. 여러분은 전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땅을 가진 농민이고 내가 그 땅에 대한 수조권을 가졌어.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세금을 내요. 알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세를 걷어요? 이게 조예요, 조. 여러분이 저한테 세금을 냈어.
그쵸? 한 10분의 1 되고 이제 나중에는 또 뭐 공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겠죠? 10분의 1 걷었어. 줘. 그리고 제가 거둔 것 중에서 15분의 1을 따로 국가에 내는 거예요. 이게 세예요. 그래서 원래는 조와 세가 따로따로야. 농민들한테 걷는 거 조. 내가 국가에 내야 되는 거 세. 원래는 따로따로야. 그런데 관청에서 걷어서 관청에서 다 그거를 관리들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어차피 관청에서 걷어서 관청에서 알아서 해서 나한테 그냥 주면 되는 거잖아요. 관리한테. 그러니까 조와 세가 애매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합쳐서 조세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원래는 따로따로인데 개념이 다른 건데 그래서 조와 세의 구분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관수관급제의 특징이죠. 자, 그럼 1번 가가 실시되어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맞고 두 번째 나에서 사전은 처음에 경기지방에 한정하여 지급되었다. 자, 과전법에서는 사전이 경기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써볼게요. 경기 사전의 원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의 땅에 대한 수조권, 그러니까 여러분의 땅에 대한 수조권은 원래 국가가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땅은 뭐냐? 공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수조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세금을 국가에 낸다. 그럼 여러분의 땅은 공전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땅의 수조권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개인한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이걸 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전사전이라는 개념이 수조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냐, 수조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냐. 개인은 이제 관료겠죠. 나라에서 수조권을 줘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관리들한테 월급으로 수조권을 나눠주는 거죠? 어느 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 나눠줘요? 경기도. 그래서 자, 전체 우리나라 땅에서 어느 지역 땅만 공무원한테 월급으로 줘? 경기도? 그래서 그게 사전이라는 거예요. 경기도만 사전이다. 알겠죠? 그래서 경기 사전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기도만 사전이고 그럼 경기도 뺀 나머지 지역의 수조권은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그럼 그건 뭐라 그래? 공전이라고 하지. 경기도만 사전. 관리들한테 월급으로 나눠주는 나머지는 다 국가로 들어가는 거죠. 세금이. 그건 공전. 그래서 경기도만 사전이다. 그게 경기 사전의 원칙이고 이게 과전법인 거예요. 과전법의 여러 가지 성격 중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러면 사전은 처음에 경기도에 한정하여 지급받았다. 맞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럼 나중에는 늘어나기도 했다는 얘기냐? 네. 태종 때, 세종 이런 시기에 이제 공무원들한테 나눠주려면 부족할 거 아니야. 경기도 땅으로만 부족하다. 그래서 삼남지방이라고 해서 전라, 충청 이런 지역 있죠. 여기 땅도 살짝 조금 줬다가 나중에는 그냥 다시 경기 사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외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원칙은 경기 사전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2번 맞는 설명. 3번, 다가 폐지됨에 따라 지주전호제 관행이 줄어들었다. 자, 봅시다. 우리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과전법이었죠. 그 다음에 직전법이 실시되죠. 그 다음에 관수관급제가 실시되고 그 다음에 직전법이 폐지돼요. 자, 과전법은 공양왕이라고 했고 직전법은 세조, 관수관급제는 성종, 그 다음에 요 직전법 폐지는 16세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는 명종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과전법 다음에 직전법 다음에 관수관급으로 바뀌었는데 관수관급제 폐지가 아니라 직전법 폐지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이 관수관급이라고 하는 건 직전법을 운영하는 운영 방식만 바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쭉 직전법이 실시되는 중인데 야, 운영이 좀 그렇지. 좀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운영하는 방식만 조금 바꿀까? 그게 관수관급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직전법 폐지가 더 나중에 나온 거고. 자, 그러면 직전법이 폐지됐어요. 직전법이 폐지됐다는 건 이제 관리들한테 공무원 월급을 수조권으로 주는 제도는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즉 사적 개인한테 수조권으로 월급 주는 제도는 소멸됐어요. 이제 모든 땅은 다 세금을 국가에서 걷어가는 거예요. 이제 개인한테 주고 그런 거 없어. 그 대신 관리들한테는 월급을 녹봉으로 주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수조권이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농민들한테 좀 내가 뜯어내고 수탈하고 이런 건 이제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양반들은 땅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토지는 이제 누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양반들이. 그래서 그거를 지주전호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주전호제가 확산되었다. 자, 다시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수조권 제도는 사라졌고 지주전호제는 늘어났죠.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다가 폐지됨에 따라 지주전호제 관행이 줄어들었다? 아니고 확대되었다. 정답은 3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4번 시기순으로는 의자가 빠졌네. 시기순으로는 나, 다, 가의 순서대로 실시되었다.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니까 나, 다, 가 순서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잘하고 이런 내용을 두루두루 이해를 하고 있어야 딱 답이 생각이 나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이고 144번 볼게요. 다음은 전세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모든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었다. 더 볼 것도 없네.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면 전분 6등법이겠지 뭐. 자, 쭉 읽어볼게요. 20년마다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양안을 만들어 호조와 해당 도, 고을에 갖추어 둔다. 1등 전에 척, 자, 줄자. 척은 주척으로 4척 7촌 7분이며 6등 전에 척은 9척 5초 5분이다. 항상 경작하는 토지를 정전, 경작하다가 때로 휴경하는 토지를 속전이라고 한다. 정전에 기록되었더라도 토질이 좋지 못해서 곡식이 잘 자라지 않는 토지라든가 속전으로 기록되어도 토질이 비옥해서 수출이 많은 경우는 관찰사에게 보고해서 정정해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살펴본 것처럼 6등급으로 나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전분 6등. 자, 세종 공법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분 6등법은 비옥도를 고려하죠. 비옥도를 고려해서 말 그대로 6등급으로 토지를 나누는 거고 자, 그런데 6등급으로 나눌 때 줄자를 가지고 토지를 측량해서 면적을 재가지고 막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아직 도량형이 발전하기 전이어서 여러 개의 줄자가 필요하죠. 아까 거기 뭐 몇 청, 몇 촌, 몇 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줄자가 여러 개야. 이거를 수등이척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등이척제가 적용되고 있는 거다. 수등, 수학량 같은데 이 척은 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 이게 말은 어렵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줄자 여러 개 써야 돼. 이런 뜻이에요. 측량하려면 줄자 여러 개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한 설명. 자, 제일 중요한 건 세종이라는 거죠. 세종 때 공법 실시된 것 중에 하나다. 하나는 연분구등법이겠지. 자, 그래서 세종 체크하시면 되고 자, 기억. 전세는 풍융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했다. 자, 전분 6등법과 세트가 연분 9등법이고 요 연분 9등법은 풍융에 따라서 9등급이죠. 그래서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까지 9등급으로 풍융에 따라서 최하 4도까지 차등 지급하는 거, 차등 부과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세는 풍융에 따라서 6등급 아니고 9등급. 기억 틀렸고 니은. 1등 전 1결과 6등 전 1결은 그 생산량이 같다. 맞아요? 자, 여기 헷갈리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자, 요게 1결. 그 다음에 요게 1결. 면적은 다르죠? 왜냐면 얘는 6등전이고 얘는 1등전이거든요. 자, 그럼 면적은 다르다. 하지만 똑같이 1결이라는 건 뭐가 같다는 거예요? 수확량이 같다는 거예요. 수확량이 같다. 자, 그러면 수확량이 같으면 뭐도 같을까요? 세금도 같다. 수확량이 같다면 세금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1결이면 무조건 세금 똑같은 거예요. 다만 뭐는 다를 수 있어? 면적은 다를 수 있지. 이해돼요?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이적 동세라고 그래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적, 면적은 다르지. 동세, 하지만 세금은 같지.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막 복잡해 죽을 것 같아? 그렇진 않지? 근데 경제 파트 들어오면 복잡해. 특히 여기가 조금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는 그냥 무조건 드립다 암기 안 되고 지금 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비슷한 지문이 나왔을 때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했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거를 그냥 암기한다고? 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든가. 그럼 뭐 알아서 하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드립다 암기만 하면 여기는 나중에 문제가 또 다르게 나오잖아요, 지문이. 그럼 또 무슨 말이지? 또 똑같이 돼. 무슨 말이었지? 뭔 말이지? 이렇게 되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적 동색.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니은은 맞는 설명이죠. 다시 1등전 1결과 6등전 1결은 생산량이 같다. 이 문장은 되게 많이 나오는 문장이어서 그냥 그래 이거 나오면 맞아. 이렇게 알아둬도 돼요. 이 문장 자체는. 자, 그 다음에 디귿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대에서 최하 4도로 내도록 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전분 6등법이 제시됐지만 이거는 공법이기 때문에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을 같이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만 말고 연분 9등법도 같이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럼 디귿도 맞죠? 공법이니까. 자, 그 다음에 리을 토지를 측량할 때 등급에 따라 사용하는 척이 달랐다. 자, 여기 보시면 토지를 측량할 때 등급에 따라 사용하는 척이 달랐다? 이거 한마디로 수등이척제. 여기 아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수등이척제. 그럼 맞지? 네, 맞아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니은, 디귿, 리을. 세 개 다 고르면 되죠. 정답은 4번 체크.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144번이나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뭔 말인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144번은 해설지도 읽어보시고 다시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45번 봅시다. 다음 토지 및 조세제도에 관한 내용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억부터 풍융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4도로 고정시켰다. 자, 풍융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도로 고정 영정법. 자, 요 9등급으로 나누던 것을 풍융 상관없이 그냥 딱 4도로 고정시킨 거예요. 20에서 4도로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그게 아니고 그냥 4도만 내라. 요게 인조 때. 자, 두 번째. 토지의 비옥도와 풍융의 정도에 따라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대에서 최하 4도로 했다. 자, 이거는 비옥도를 고려했다. 전분 6등법. 그 다음에 풍융을 고려했다. 연분 9등법.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법 세종. 공법 세종. 자, 토지의 지급 대상을 현직관리로 한정하였다. 현직관리한테만 조건 주는 거? 직전법. 그쵸? 직전법. 자, 직전법은 세종. 리을. 관료들을 18과로 나누고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까지의 과전을 지급했다. 자, 과전을 지급했잖아요. 그럼 과전법. 그리고 여기에서 요것도 150결에서 10결? 과전법. 이렇게 알아둬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과전법. 자, 그럼 과전법은 공양왕이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제일 먼저 과전법, 그리고 세종공법, 직전법, 영정법.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46번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조선 초기 상업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시전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자, 시전상인은 나라의 왕실의 물건을 납부하고 상세도 내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고, 자, 요 독점 판매권이 조선 후기로 가면 뭘로 바뀔까요? 시전 상인이 갖는 특권이죠. 이게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 뭘로 바뀌냐? 나랑 똑같은 물건 파는 난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게 금난전권이야. 그래서 이 금난전권을 시전 상인들이, 여기다 써볼게요.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정조 때 없애버린 거죠. 신해통공으로. 그래서 시전 상인의 특권은 조선 전기는 독점 판매권, 조선 후기는 금난전권. 네, 여기 없어진 게 정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1번 맞고요. 2번,
보부상은 일용 잡화나 농산물, 수산물, 약재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했다? 보부상이 보찜장수와 등찜장수, 그러니까 보상과 부상을 합친 말이거든요. 그럼 뭘 가지고 다녀? 이런 잡다한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다니고 이고 지고 등에 메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2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사만통보, 해동통보, 조선통보, 팔방통보 등을 만들어 유통했다. 자, 일단 3번에 사만통보, 해동통보, 요거는 고려 숙종이고, 사만통보, 해동통보는 고려 숙종. 자, 그 다음에 조선통보는 세종, 맞아요. 팔방통보는 세조, 세조.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눴어요. 앞에 두 개는 고려 숙종, 그 다음에 조선통보는 세종, 팔방통보는 세조. 그래서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화폐가 태종 때 저화.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죠? 조선 전기의 화폐 태종 때 저화, 세종 때 조선통보, 세조 때 팔방통보. 지금 제가 말한 세 가지가 조선 전기. 알겠죠? 태종 때 저화, 그리고 조선통보, 팔방통보. 요 세 가지가 조선 전기의 화폐인데 일단 공통점은 뭐예요? 전부 다. 유통은 안 됐다는 거. 이게 당연히 공통점이지. 전혀 유통은 안 됐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경시서에서 시전상인들의 불법적 상행위를 단속하였다? 맞아요. 예, 경시서가 상행위를 감독하는 관청. 요거는 고려시대부터 쭉 있었잖아요. 나중에 세조 때 평시서로 바뀌고. 그래서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6번까지 풀었죠? 네,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147번으로 넘어갈게요.